혹한의 철원 행군 도중 찢어진 군화 사이로 피고름을 흘리며 쓰러진 한 병사. 그 모습을 본 대대장은 걱정은커녕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병사를 짐승 취급합니다. 야! 목마르면 저기 노랑물 처마셔. 전쟁 나면 생수 배달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 순간 행군 대열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줌마의 눈빛이 서늘하게 돌변합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야전 상의의 지퍼를 내리자 번쩍이는 두 개의 별이 드러나는데, 최영도 대령, 박진석 중령. 니들이 병사들에게 먹인 그 썩은 주먹밥. 지금 당장 니들 입으로 쳐넣는다, 실시. 가짜 뉴스와 정치질로 매장당할 위기 속에서도 끝내 계급장을 뜯어내며 부패한 장군을 참교육한 전설의 사단장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이다 썰도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대성산 자락을 휘감는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혹한의 밤이었다. 하늘에는 그 흔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세상은 오직 어둠과 추위,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제3보 병사단 일명 백골부대 예하 모대대의 100km 전술 행군 3일차. 병사들의 군화가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처벅처벅처벅. 이미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걸어온 병사들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 주변에는 하얀 성에가 수염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4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은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파고들고 있었고 감각이 없어진 발가락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대열의 선두 따뜻한 히터바람이 새어나오는 지휘 차량 레토나 한 대가 병사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담배 연기와 함께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게 빠진 새끼들아. 다리가 부러졌어? 기어가는 군뱅이도 니들보단 빠르겠다. 대대장 박진석 중령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절뚝이며 걷는 소대원들을 향해 씹던 껌을 퇴뱉었다. 삼중대장, 너 중대원 관리 그따위로 할 거야? 간격 벌어지잖아. 오늘 안에 집결지 도착 못하면 니들 중대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0바퀴 돌릴 줄 알아. 박중령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병사들의 상태나 체력 안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상급 부대에 보고될 완주율과 도착 시간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단내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휘관이 자신들을 전우가 아닌 소모품, 아니 자신의 진급을 위한 점수판으로 보고 있다는 절망감이 군장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행군 대열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중간 집결지인 와수리 인근 폐교 운동장에 멈춰섰다. 전방에 10분간 휴식. 군장 내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낙엽 더미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살을 애는 추위가 땀에 젖은 전투복을 파고들었지만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그때 보급 트럭이 도착했다. 병사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따뜻한 국물이나 컵라면이라도 나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려진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주먹밥 덩어리들이 담긴 비닐봉투였다. 이게 다야? 선임 병장이 주먹밥을 받아들고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비닐을 까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가 올라왔다. 쉰내였다.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밥이거나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던 재료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냥 처먹어. 배고프면 똥도 맛있는 법이야. 행보관이 소리를 질렀다. 며칠을 굶주린 병사들은 그 쉰내 나는 주먹밥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생존 본능으로 언밥을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었다. 개중에는 상한 음식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물로 억지로 삼키는 병사도 있었다. 운동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검은색 롱패딩 위에 낡은 야전 상의를 걸치고 얼굴 전체를 검은색 방한면으로 칭칭 감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병사들의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3, 4단에 새로 부임하기로 예정된 그러나 아직 취임식을 하지 않은 신임 사단장 민서연 소장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취임식에 앞서 예하부대의 실태를 가장 날 것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군단이나 사단 참모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자맹 감찰을 나온 것이었다. 민서연의 시선이 한 병사에게 머물렀다. 대열의 가장 끝에서 힘겹게 군화끈을 풀고 있는 김일병이었다. 김일병이 군화를 벗자 양말은 피와 고름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군화 뒤축이 다 뜯어져 날카로운 플라스틱 심이 발 뒤꿈치를 파고든 탓이었다. 민서연은 주머니에서 핫팩 2개와 생수병을 꺼내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방안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김일병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깜짝 놀라 엉거주춤 일어나려 했다. 앉아있어. 발 좀 보자. 민서연은 김일병을 앉히고 무릎을 꿇어 상처를 살폈다. 상태는 심각했다. 단순한 물집이 아니라 동상 초기 증세와 감염이 우려되는 열창이었다. 이 상태로 걷는 건 무리다. 앰뷸런스에 타야 해. 아닙니다. 탈 수 없습니다. 대대장님께서 나고자는 죽여버린다고 죄송합니다. 김일병은 두려움에 떨며 울먹였다. 민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때 누군가 민서연의 등 뒤로 다가왔다. 거기 당신 뭐야? 누군데 내 병사들한테 얼쩡거려? 박진석 중령이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짝다리를 짚고 민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민서연을 상급 부대에서 의례적으로 파견 나온 안전통제관이나 군단 감찰부 소속 영관급 장교 정도로 착각했다. 보통 대규모 훈련 때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답시고 귀찮은 잔소리를 하러 오는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병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후송 조치하고 군화 교체해 주십시오. 동상으로 이어지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콧방귀를 꼈다. 사단 의무대에서 나왔나 보네. 야, 이 아줌마야. 네가 의사면 다야? 여기 전장이야, 전장. 훈련 중에 이 정도 부상은 다 달고 사는 거라고. 어디서 감히 지휘관 통제에 간섭이야? 박진석은 민서연의 어깨를 가죽 장갑 낀 손으로 툭툭 밀쳤다.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보아하니 소령 짬밥이나 먹었나 본데 나 대대장이야. 주제 파악하고 가서 보고서나 써.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썩 꺼지라고. 민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진석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휘관이라. 병사를 사지로 모는 게 당신이 말하는 지휘인가? 뭐? 이 여자가 진짜. 박진석이 발끈하여 손을 치켜드는 순간 운동장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코란도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사내가 내렸다. 연대장 최영도 대령이었다. 박중령, 뭐하고 있어? 애들 빨리 안 굴리고 노가리 까고 있나? 최영도는 손에 든 지휘봉을 탁탁 치며 다가왔다. 그의 뒤로 연대 주임원사와 보급관들이 굽실거리며 따라붙었다. 충성. 연대장님, 그게 아니라 사단에서 나온 참모 같은데 나고자 챙기라느니 훈수를 둬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최영도에게 달려가 아부를 떨었다. 최영도가 귀찮다는 듯이 마스크를 쓴 민서연을 곁눈질로 훑었다. 참모. 야, 당신. 어느 부대 소속이야? 군단 감찰이야? 사단 의무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차 타고 복귀해. 좋은 말로 할 때. 최영도는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대뜸 민서연을 하대했다. 그리곤 박진석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박중령, 이번 보급품 건으로 대성유통 김 사장이랑 이야기 끝냈어. 남는 부식비로 이번 주말에 회식이나 거하게 하자고. 애들은 적당히 굴리다 복귀시켜. 어차피 소모품들이잖아. 다치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고. 그들의 대화 소리는 작았지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민서연의 청력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부식비 횡령, 그리고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저 역겨운 태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병사들의 군화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왜 주먹밥에서 쉰내가 나는지.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들, 아니 국가의 기생충들이었다. 민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정체를 숨길 이유도 없었다. 알아서 한다라. 민서연의 목소리가 톤을 달리했다. 더 이상 조언을 하는 참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썩은 주먹밥을 먹이고 보급품을 빼돌려 회식비를 챙기는 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인가? 민서연의 직설적인 비난에 최영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분노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야 헌병.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신원 확인해서 군사시설 무단 침입이랑 상관 모욕죄로 쳐넣어. 최영도가 고함을 질렀다. 지휘 차량 뒤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하사관 2명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체포해. 뭐하고 있어? 헌병이 민서연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서연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다. 그녀는 왼쪽으로 파고드는 헌병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하고 오른쪽 헌병의 중심을 무너뜨려 밀어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제압이었다. 헌병들이 바닥에 나뒹굴자 최영도와 박진석이 입을 떡 벌렸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민서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올려 쓰고 있던 검은색 방한면을 벗어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강인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지퍼를 끝까지 내렸다.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서연이 상의를 양옆으로 젖히자 그 안에 입고 있던 칼주름이 잡힌 어급 전투복이 드러났다. 양쪽 옷깃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보 병사단장. 헉. 바닥에 넘어져 있던 헌병 하사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이 걸음으로 물러났다. 박진석 중령은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최영도 대령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사단장님? 아직 부대에 정식 부임하지 않아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신임 사단장. 그녀가 취임식 전날 밤 예고도 없이 그것도 가장 비참한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민서연은 얼어붙은 2 사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제3보 병사단장 민서연 소장이다. 그 한마디는 천둥보다 더 크게 그들의 귓가에 꽂혔다. 저 전원 동작 그만. 최영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감찰 장교인 줄 알았던 여자가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이라니. 뭐하고 있나? 경례 안 하나? 민서연의 호통이 떨어지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다. 백골.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수백 명 병사의 함성이 폐교 운동장을 울렸다. 백골. 그 소리에 정신이 든 박진석은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엉거주춤 자세를 취했고 최영도는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리며 허둥지둥 손을 올렸다. 백골. 최영도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모기 소리만도 못했다. 민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진석 중령. 예. 사단장님. 아까 나보고 뭐라고 했지? 아줌마. 주제 파악하고 꺼져.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민서연의 눈을 피했다. 오해? 그렇다면 자네 눈에는 계급장이 안 보이면 사람을 하대하고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 민서연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최영도에게 옮겨갔다. 최영도 대령. 예. 사단장님. 보급품 건으로 김 사장이랑 이야기가 끝났다고. 병사들은 소모품이라고. 그건. 최영도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쉰내 나는 주먹밥을 집어들어 최영도의 가슴팍에 들이밀었다. 먹어. 예? 니들이 병사들에게 먹인 이 주먹밥, 니들도 먹어보라고. 이게 훈육이라며? 먹어봐. 민서연의 호통에 최영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언주먹밥을 받아들었다. 차마 입에 넣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를 보며 민서연은 헌병대장을 불렀다. 이 현장에 있는 3사단 헌병대 병력 전원, 지금 즉시 사단장 직속으로 전환한다. 연대 헌병대장의 지휘권은 박탈한다. 백골. 알겠습니다. 헌병분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저 두 놈, 그리고 저 뒤에 숨어있는 보급관들까지 싹 다 연행해.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상관 모욕 및 항명이다. 당장 수갑 채워. 이거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연대장이야. 최영도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사단장의 명을 받은 헌병들은 거침이 없었다. 그동안 연대장의 폭정에 시달렸던 헌병들의 손길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헌병들은 최영도와 박진석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최영도와 박진석은 짐승처럼 끌려가 헌병 차량 뒷좌석에 처박혔다. 현장이 정리되자 민서연은 몸을 돌려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리빨 같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다. 그녀는 다시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의무관, 이 병사부터 챙겨. 그리고 전 부대 행군 중지. 차량 지원 요청해서 전원 복귀시킨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김일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서연은 장갑을 벗고 김일병의 언손을 꼭 잡아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고 내 전우다. 다시는 이런 대우 받지 않게 하겠다. 그날 밤 3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연대장과 대대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단 사령부 집무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민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헌병대가 압수한 장부와 최영도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통화 내역이 놓여 있었다. 법무참모, 감찰참모. 예, 사단장님. 최영도와 박진석에 대한 구속수사영장, 군사법원에 신청해. 그리고 내일날 박는 대로 연대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찰 착수한다. 부식, 피복, 유류, 공사계약건까지 지난 5년치 장부 싹 다 뒤져.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감찰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영도 대령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와수리 일대 상권을 쥐고 있는 대성유통 김대성 대표와는 호형오제 하는 사이입니다. 김대성은 군단장님과도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서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군단장? 네. 하동훈 5군단장님 말씀입니다. 최영도 대령이 평소 술자리에서 내 뒤에는 하 중장님이 계신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동훈 중장. 육사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 민서연과는 생도 시절부터 악연이 있었다. 원칙주의자인 민서연과 달리 하동훈은 철저한 정치 군인이었다. 그때였다. 사단장실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보안 회선이었다. 민서연은 직감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통신보안. 제3보 병사단장 민서연 소장입니다. 허허, 민장군. 나야. 5군 단장. 잠은 좀 잤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하동훈 중장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뱀 같은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군단장님. 그래. 부임하자마자 아주 열정적이더구만. 최 대령 잡아넣었다며. 군수품 횡령 및 가혹행위 혐의가 명백하여 긴급 체포했습니다. 민장군. 일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최 대령 그 친구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군에 헌신한 사람이야. 그리고 걔 내 직속 후배야. 알지? 하동훈이 본색을 드러내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다. 군단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병사들 밥을 훔쳐먹고 썩은 군화를 신기는 게 헌신입니까? 어허, 이 사람이 융통성 없게. 왜 이러나? 자네 별 2개 달았다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군대라는 조직이 혼자 깨끗하다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좋게 좋게 가자고. 최 대령은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감봉 정도로 마무리하고 박충령은 전출 보내. 그게 서로 편한 길이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병사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군의 명예는 비리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낼 때 지켜지는 겁니다. 민서연. 너 지금 내 명령 거역하는 거냐?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영도 대령 조사 과정에서 군단장님 조남이 거론된다면 그 또한 원칙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하동훈이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고 보자고. 그 고집이 자네를 어디로 끌고 갈지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뚝. 전화가 끊겼다. 민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전쟁 선포였다. 이제 하동훈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민서연을 찍어 누르려 할 것이다. 민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올 테면 와봐라. 내 별은 니들처럼 더러운 뒷거래로 단 게 아니니까. 철원의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연에게 닥쳐올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상대는 군단장, 그리고 그와 결탁한 지역 토호 세력.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민서연은 그 바위를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백골이니까.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조국을 지킨다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니까. 다음 날 아침 3사단장 집무실. 밤사이 내린 눈이 연병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민서연의 책상 위는 새까만 아기로 뒤덮여 있었다. 정보참모, 이게 다 뭔가? 민서연이 태블릿 PC를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 속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는 역대급 갑질 사단장이라는 키워드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충격 영상, 취임식도 안 한 신임 사단장, 훈련장 난입해 수갑 채워. 고성. 단독 3사단장 민서연 소장, 영하 20도의 연대장에게 주먹밥 던지며 인격 모독 논란. 영상은 교묘했다. 민서연이 병사들을 돌보던 장면은 잘려나갔다. 대신 그녀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 최영도 대령의 가슴팍에 주먹밥을 들이밀며 먹어. 라고 강요하는 장면만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별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깡패야 군인이야? 아직 정식 취임도 안 했다며? 지휘권도 없는데 와서 깽판 친 거임? 월권 아니냐? 추운 날 고생하는 연대장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 보소. 여자가 지휘관 하면 안 되는 이유. 최초 유포자는 군 내부자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연대 간부 중 한 명이 촬영해서 군대 읽어주는 남자라는 레카 유튜버에게 제보했습니다. 정훈 참모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월권이라 프레임을 아주 영리하게 짰군. 그때 비서실장이 인터폰을 눌렀다. 사단장님, 대성유통 김대성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상생 협의회 건으로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민서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썩은 주먹밥의 원흉. 제 발로 찾아왔다 이거지. 들여보내. 잠시 후 뻔뻔하게도 미소를 띠며 들어온 김대성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아이고, 우리 사단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여론이 아주 험악하던데. 민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제가 최영도 대령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건 아시죠? 이번 일 사단장님이 좀 과하셨어요. 취임도 하기 전인 분이 밤중에 마스크 쓰고 나타나서 현장 지휘관들을 그렇게 몰아세우시면 쓰나. 그걸 전문 용어로 함정 단속 혹은 월권이라고 하죠. 김대성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이거 지역발전기금 기탁서입니다. 사실상 사단장님 체면 세워드리는 합의금이죠. 이거 받으시고 최 대령은 훈방 조치하시죠.
그럼 제가 아는 기자들 풀어서 열정적인 사단장의 해프닝 정도로 기사 톤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고 여론을 조작해주겠다는 노골적인 제안. 민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하베? 당신들 눈엔 내가 협상 파트너로 보이나 보지. 좋게 좋게 가자는 겁니다. 사단장님, 지금 여론은 히스테릭한 아줌마 지휘관 편이 아니에요. 옷 벗기 싫으면. 민서연이 탁자를 내리쳤다. 입 닥쳐. 군인한테 협박질 하지 마. 이 여자가 진짜. 월권? 내가 그날 밤 현장에서 확인한 건 내 부하들이 먹는 썩은 밥이었어. 군형법상 불량식품 급식은 이적행위다. 난 지휘관으로서 적을 제압했을 뿐이야. 민서연이 김대성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니놈이 최영도랑 짜고 빼돌린 부식비, 그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주마. 당장 내 방에서 꺼져. 기세에 눌린 김대성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후회하실 텐데요.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면 감당 못하실 겁니다. 군단장 하동훈? 가서 전해. 그 뒷배 내가 조만간 찢어버릴 거라고. 김대성은 씩씩거리며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연은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시간이 없어. 놈들이 여론몰이로 나를 직무정지시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해. 민서연은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헌병대장 병력 소집해. 목적지는 와수리 대성유통 물류창고다. 사단장님, 거긴 민간시설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군단 법무실에서 영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헌병대장이 난색을 보였다. 하동훈 군단장이 법무 라인을 꽉 쥐고 있는 탓이었다. 누가 수사하러 간대? 위생 검열하러 가는 거야. 예. 우리 장병들이 먹는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건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이야. 그날 밤 내가 맡았던 그 쉰내, 그 원인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다 체포해. 오후 2시 와수리 외곽의 대성유통 물류창고. 3사단 헌병대 트럭이 창고 입구를 봉쇄했다. 김대성의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튀어나와 길을 막아섰다.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 사유지야. 영장 있어? 비키십시오. 3사단장님 지시로 긴급 위생 검열 나왔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전투복을 입은 민서연이 지휘봉을 들고 트럭에서 내렸다. 길터. 그녀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직원들을 밀어내고 바리케이트를 쳤다. 민서연은 곧장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국산 1등급 스티커가 붙은 박스들이 그럴듯하게 쌓여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합니다. 군수참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민서연은 멈추지 않고 창고 가장 구석, 쌀 포대가 쌓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포대 하나를 쿡 찔렀다. 이거 뜯어. 사단장님, 이건 포장도 안 뜯은 새 건데. 뜯으라고. 병사가 칼로 포대를 찢자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다. 민서연은 쌀을 한 줌 쥐어 코에 갖다 댔다. 역시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맡아봐. 묵은내. 민서연이 군수참모에게 쌀을 내밀었다. 그날 행군 때 주먹밥에서 나던 그 역겨운 냄새야. 겉포장만 햅쌀이고 내용물은 정부 비축미 묵은 거랑 섞어서 곰팡이 핀 쌀이야. 민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곧장 냉동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직원이 급히 앞을 막아섰다. 저기는 지금 고장나서 수리 중입니다. 사장님 오시면 허락받고. 니네 사장? 아까 내 방에서 돈지랄하다가 쫓겨났어. 문 열어. 헌병이 직원을 제압하고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다. 안쪽에는 유통기한 라벨이 덧붙여진 수입산 냉동 고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핏물이 고여 쥐가 파먹은 흔적까지 보였다. 세상에 이런 걸 우리 애들한테 먹였다고. 참모들이 경악했다. 민서연은 분노로 손을 떨며 카메라를 든 정훈 장교에게 지시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 이게 놈들이 말하는 관행의 실체다. 그 시각 창고 사무실에서는 김대성의 신복들이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넣고 있었다. 동작 그만.
싹 다 체포해. 헌병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제압했다. 민서연은 반쯤 갈려나간 장부를 집어들었다. XXX 부대 상납 리스트. 그리고 금고에서 발견된 USB. 찾았다. USB를 확인한 헌병 수사관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사단장님, 여기 군단장님, 사모님 명의 계좌로 매달 정기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최영도 대령뿐만 아니라 군단 참모들 이름도 줄줄이 나옵니다. 하동훈이 단순한 비호 세력이 아니라 이 카르텔의 몸통이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원본 확보해. 그리고 지금 즉시 사단 전 병력 영내 대기시켜. 놈들이 이 증거를 뺏으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본청.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군단장 집무실은 거대한 포식자의 굴과 같았다. 하동훈 중장은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그가 피우는 최고급 시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3사단장 민서연 소장이 와수리 대성유통 창고를 급습하여 이중 장부를 확보했다는 아주 불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넘어갔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짐을 쌌을 것이다. 하지만 하동훈은 육사생도 시절부터 정치를 배웠고 야전보다는 골프장과 요정에서 진급을 만들어낸 정치 군인의 표상이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당황하는 대신 상대가 저지른 절차적 실수를 찾아냈다. 법무참모, 감찰참모. 하동훈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파에 앉아 눈치를 보던 두 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예, 군단장님. 3사단장 민서연 소장. 오늘 18시부로 직무정지 명령을 발령한다. 참모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군단장이라도 사단장의 직무를 명분 없이 정지시키는 것은 육군본부의 감찰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군단장님, 장부를 뺏긴 상황에서 직무정지는 오히려 저희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육본 법무실에서도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직언했다. 하동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명분? 명분은 민서연이 스스로 만들어줬어. 하동훈은 책상 위 보고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첫째, 민서연은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간 시설인 대성유통창고에 무단 침입했다. 군 지휘관의 위생 검열 권한은 영내 시설에 한정된다. 민간 창고를 뜯고 들어간 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야.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둘째, 민간인 직원들을 헌병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창고 문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건 특수재물 손괴에 해당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나에게, 즉 군단의 어떠한 보고도 승인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며 지휘 체계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다. 법무참모의 눈이 커졌다. 하동훈은 비리의 본질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단장님, 확보된 장부의 비리 내용이 확실하다면. 이봐, 법무참모. 자네 로스쿨 나왔나? 독수독과 이론 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민서연이 훔쳐온 그 장부. 재판정에 가면 그냥 휴지 조각이야. 민간인이 사유지에서 도둑맞은 물건일 뿐이라고. 이것이 군대, 아니 법치 국가의 가장 무서운 맹점이었다. 결과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절차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것. 하동훈은 그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지금 즉시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을 3사단으로 급파해. 민서연을 직권 남용 피의자로 형사 입건하고 사단장 집무실을 폐쇄해. 모든 업무용 전자기기와 문서를 압수하고 민서연은 관사에 연금 조치해.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참모들이 경례를 하고 나가려는데 하동훈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 아, 그리고 정훈 공보 참모한테 전해. 여론전 준비하라고. 여론전이라면 그 마스크 영상 있잖아.
민서연이 취임 전날 밤에 마스크 쓰고 연대장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앞뒤 다 자르고 소리 지르는 것만 내보내. 타이틀은 이렇게 뽑아. 절차 무시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독선적인 여장군, 민간인 사찰 의혹. 그 프레임으로 밀어붙여. 언론사 사회부장들한테는 내가 미리 소스 쳐놓을 테니까. 하동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민 소장, 칼춤은 끝났어. 이제 서류 뭉치에 깔려 질식해봐. 그날 저녁 7시 강원도 철원 3사단 사령부. 평화롭던 백골부대 본청의 5군단 헌병대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헌병 작전 차량 5대가 본청 현관을 가로막았고 검은 가방을 든 군단 감찰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사단 사령부입니다. 3사단 당직 사령이 막아섰지만 군단 헌병대장은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군단장님 명령이다. 길 비켜. 그들은 곧장 2층 사단장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서연 소장은 확보한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난입한 불청객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게 5군단의 예절인가? 군단 감찰 참모가 민서연의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을 내려놓았다. 3사단장 민서연 소장.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즉시 보직에서 물러나시고 조사에 임해 주십시오. 민서연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혐의 민간시설 무단 침입, 직권 남용, 군 품위 유지 위반, 지휘 체계 문란. 절차라. 썩은 밥을 먹는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행동이 너희들에게는 그저 품위 위반일 뿐이군. 민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항해봤자 항명죄만 추가될 뿐이었다. 그녀가 정모를 집어들자 군단 헌병들이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사단장님 관사로 이동하시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사 밖 출입은 통제됩니다. 통신도 제한됩니다. 내가 내 발로 간다. 손대지 마. 민서연은 헌병의 손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복도에는 영문도 모른 채 뛰쳐나온 참모들과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하는 사단장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서연은 그들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사단장 관사. 겉보기엔 번듯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전화선이 끊기고 인터넷이 차단된 그곳은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관사 정문과 후문에는 군단 헌병들이 24시간 보초를 섰고 창문 밖으로는 적막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왔다. 5군단 법무참모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소장님. 여기서 하지. 차는 없네. 민서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다. 법무참모는 서류 뭉치를 꺼내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 은밀하고 악마 같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 커져서 군 전체가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장님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원 면직하시면 형사고발은 취하하고 명예로운 전역으로 포장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군인연금, 그거 지켜주시겠답니다. 파면당하시면 연금 반 토막 나는 거 아시죠? 평생 군인으로 사셨는데 노후는 챙기셔야죠. 옷을 벗으면 봐주겠다는 달콤한 회유. 민서연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거절한다. 나는 군법을 어긴 적 없어. 불량급식을 적발한 건 지휘관의 정당한 관리 감독 권한이다. 긴급성이 요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어. 답답하시네요. 법리로 따지면 무조건 사단장님이 집니다. 그리고 법무참모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진술서 한 장을 꺼냈다.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1호차 운전병 김민수 상병. 그 친구가 오늘 오후 군단 헌병대 조사실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서. 성명 상병 김민수.
내용 민서연 사단장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운전병인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창고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사단장님의 강압적인 태도가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김상병. 착하고 성실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병사가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마.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썼을 리 없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갓 21살짜리 애 하나 구워 삶는 거 일도 아니죠. 너희 부모님 식당에 세무조사랑 위생검열 나가게 해줄까? 아니면 상관 모욕 방조죄로 군 생활 영창에서 마치게 해줄까? 한마디면 끝나니까요. 법무참모는 진술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 제안마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군복 벗고 연금이라도 챙길지 아니면 불명예 파면당하고 감방 갈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거실. 정정만이 감돌았다. 민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저들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인 병사를, 그것도 부모의 생업을 인질로 삼고 있었다. 그것이 민서연을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어. 내 새끼를 건드려? 그녀는 소파 쿠션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헌병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녀가 기지를 발휘해 소파 틈새 깊숙이 밀어 넣어두었던 것이 손에 잡혔다.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로 가지고 계십시오라며 주었던 유심칩이 제거된 구형 공기계 스마트폰이었다. 통화는 안 되지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라면 텍스트는 보낼 수 있었다. 민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다행히 옆집 관사의 와이파이 신호가 미약하게 잡혔다. 그녀는 보안 메신저를 켰다. 수신인은 단 한 명.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였다. 김상병을 찾아. 놈들이 협박했다. 증거는 김상병에게 있어. 부탁한다. 다음 날 점심시간 3사단 본청 뒤편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이곳은 사단 내에서 유일하게 CCTV 사각지대였다. 사단장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사단장이 직무 정지된 후 사단 내부는 5군단 감찰팀의 공포 정치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참모들은 감찰관의 눈을 피해 다니기 바빴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대위님. 분리수거장 구석 쌓여있는 박스 더미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1호차 운전병 김상병이었다. 전투모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퉁퉁 부은 눈과 터진 입술은 가릴 수 없었다. 너 괜찮아? 군단 헌병대에서 조사받았다며. 한 대위가 다급하게 다가가 김상병의 상태를 살폈다. 김상병은 고개를 푹 숙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헌병대장이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위생 단속 보내서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아빠 회사에도 세무조사받게 해서 우리 집 풍비박산 내겠다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진술서 썼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한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권력 없는 병사에게 가족은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하동훈과 그 일당은 그 점을 악랄하게 이용했다. 괜찮아,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사단장님도 다 알고 계셔. 너 원망 안 하신다. 하지만 대위님, 이거 있습니다. 김상병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전투복 상의 안쪽 깊숙한 곳 러닝셔츠 속에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였다. 사단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운전병은 지휘관의 귀당. 중요한 건 기록해라라고 사비로 사주셨던 겁니다. 어제 조사실 들어갈 때 헌병들이 몸수색했는데 팬티 고무줄 사이에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여기에 헌병대장이 저한테 욕하면서 진술서 강요하는 거, 그리고 군단장님이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포상 휴가 보내주고 저녁 후에 대기업 취직시켜주겠다.
대신 말 안 들으면 내 인생 종친다고 회유하는 목소리. 다 녹음됐습니다. 김상병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공포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한 용기였다. 그리고 창고 급습하시기 전에 사단장님이 혹시 모른다며 저한테 맡기셨던 그 USB. 그것도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병은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렸다. 전투화 끈 안쪽에 교묘하게 묶여있는 작은 USB 메모리가 보였다. 헌병들이 제 관물대는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건 제가 신고 있어서 못 찾았습니다. 한 대위는 김상병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민수야. 내가 사단장님 살렸다. 아니, 우리 부대 전체를 살린 거야. 한 대위는 시계를 보았다. 군단 감찰팀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야 했다. 김상병, 너는 지금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고 의무대로 가 있어. 맹장염인 것 같다고 뒹굴어. 헌병들이 찾으면 의무대에 입실해 있는 게 제일 안전해. 군의관님은 내 편이니까 널 지켜줄 거야. 대위님은요? 나는 지금 서울로 간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님이 사단장님 707 시절 직속 후배야. 이 증거 군단 손이 절대 닿지 않는 그곳에 직접 넘겨야 해. 한 대위는 김상병에게서 녹음기와 USB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다. 가자. 한 대위는 자신의 개인 차량에 올랐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군단 헌병이 차를 막아 세웠다. 어디 가십니까? 지금 간부들 외출 외박 통제 기간입니다. 치과 진료. 예약증 여기 있어. 지난주부터 예약된 거야. 이빨 아파 죽겠는데 사단장 직무 정지됐다고 치료도 못 받냐? 한 대위는 미리 준비해둔 날짜를 조작한 가짜 진료 예약증을 내밀며 짜증을 냈다. 헌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차 안을 훑어봤다. 뒷좌석과 트렁크를 열어보았지만 짐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빨리 복귀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위병소를 빠져나온 한 대위의 차가 엑셀을 밟았다. 철원의 한산한 국도를 지나 포천구리 고속도로를 향해 질주했다. 100미러로 5군단 사령부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 작은 메모리 칩과 녹음기에 사단장의 목숨, 김상병의 가족, 그리고 백골부대의 명운이 달려 있었다. 기다리십시오, 사단장님. 제가 반드시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의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 국군방첩사령부 별관 조사실. 새벽 3시. 3사단장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는 조사실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USB를 내려놓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준장이 앉아 있었다. 방첩사 수사단장 박준장이었다. 그는 민서연 소장의 707 특임대 시절 직속 후배이자 군내에서 가장 대쪽 같은 수사관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한 대위, 이 증거물의 출처와 입수 경위.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한다. 박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1호차 운전병 김민수 상병이 직접 녹취한 파일입니다. 5군 단장 하동훈 중장의 위증교사 및 협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민서연 사단장님께서 직무 정지 직전 확보하신 이중 장부 원본입니다. 박준장은 장갑을 끼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천박한 협박이 흘러나왔다. 야, 김상병. 눈 딱 감고 사단장이 시켰다고 해. 그럼 니네 부모 가게는 내가 봐줄게. 내 친구가 구청장이야. 위생 단속 한 번 뜨면 영업 정지야. 알지? 박준장의 미간이 깊게 패었다. 그는 녹음기를 끄고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 불러서 원본 대조 확인해. 그리고 법무관 호출해서 긴급 체포영장 청구서 작성하라고 해. 단장님, 상대는 현직 군단장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한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계급을 이용한 특수협박이자 내란에 준하는 지휘권 유린이야. 박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이 밝는 대로 움직인다. 보안 유지해. 새 나가는 순간 우리가 죽는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 5군단 사령부. 하동훈 중장은 집무실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는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어둠 속에 있었다. 기분이 최고조였기 때문이다. 법무참모 징계위원회 준비는 됐나? 예, 군단장님. 오늘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민서연 소장에 대한 보직 해임 및 중징계 의결 문제 없습니다. 하동훈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웃었다. 좋아. 아주 좋아. 민서연 그 여자 지금쯤 관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군.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다. 뉴스 채널을 틀어 자신의 업적을 확인할 생각이었다. 화면에는 육군 갑질 논란 사단장 강력 징계 예고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여론도 완벽해. 이 맛에 정치하는 거지. 그때였다. 뉴스 화면 하단에 붉은색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바뀌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육군 3사단장 사건과 관련하여 군 수사당국의 발표를 180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동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오늘 오전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5군단장이 직접 병사를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스튜디오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동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민서연이 와수리 창고에서 찍었던 영상, 즉 썩은 돼지고기와 곰팡이 핀 쌀 그리고 이중장부의 내용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앵커 충격적입니다. 소위 히스테리로 알려졌던 민 소장의 행동은 사실 부패한 군납 카르텔을 적발하고 병사들의 급식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동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 또 다른 채널, 모든 방송사가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군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전화입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꺼. 전화기 다 꺼. 아무도 연결하지 마. 하동훈은 비명을 지르듯 고함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 믿었던 정치권 인맥인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저 하동훈입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다 모함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끊겼다. 다른 번호를 눌렀다. 여당 원내대표 국방부 차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철저한 손절이었다. 죽은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은 없었다. 으아악. 하동훈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졌다. 그때 본청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수십 대와 헌병버스가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을 포위하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 합동 수사팀이었다. 5군단 헌병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막아섰지만 박 준장이 공문을 들이밀자 길을 열어주었다. 군단 참모들은 복도에 나와 웅성거릴 뿐 누구도 군단장실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박 준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서연 소장이 걸어 들어왔다.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이곳으로 왔다. 민 소장. 하동훈은 뒷걸음질 쳤다. 민서연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추하군요, 군단장님. 이거 불법이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내 방에 들어와? 헌병 불러. 하동훈이 악을 썼지만 문 밖에 서 있던 5군단 헌병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소용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명으로 당신의 직무는 정지됐고 지휘권은 박탈됐습니다. 박준장이 앞으로 나서며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하동훈 씨, 당신을 군형법 제30조 국무이탈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특수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하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관행이었어. 다들 그렇게 해왔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는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쳤다. 민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관행? 병사들 밥그릇 뺏어서 당신 뱃속 채우는 게 관행인가? 갓 21살짜리 애를 협박해서 입 막는 게 관행이야? 당신이 말하는 그 썩어빠진 관행 때문에 우리 군이 병들고 신음한 거야. 민서연은 허리를 숙여 하동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 입은 장사치지.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사기꾼. 수사관들이 다가와 하동훈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민서연은 하동훈의 어깨를 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 그 계급장 스스로 떼시죠. 남의 손에 뜯겨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마지막 예우일 겁니다. 하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벨크로를 떼지 못했다. 수치심과 공포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못하겠나? 민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수사관 집행해. 수사관이 하동훈의 양 어깨에서 계급장을 떼어내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양 어깨가 휑해진 그의 군복은 낡은 작업복처럼 초라해 보였다. 가시죠. 하동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다. 복도에 도열한 군단 간부들과 병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러나 누구도 경례를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 차가운 침묵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민서연은 텅 빈 군단장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안중근 의사의 유모. 그녀는 잠시 그 액자를 바라보다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걸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기증이 몰려왔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다. 돌아가자. 내 부대로. 한 달 후 4월의 어느 맑은 날.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 연병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철원의 산하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고 연병장 주변의 벚나무들은 흐드러지게 꽃망울을 터뜨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비가 내렸다. 오늘은 3사단장 민서연 소장의 복귀 환영식 겸 부대 정상화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깨끗했고 신형 전투화는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찌든 기색이 없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단상 위에 선 민서연은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중에는 건강을 회복한 운전병 김민수 상병도 팔에 깁스를 푼 한지훈 대위도 있었다. 부대 차렷. 새로 부임한 연대장의 구령에 맞춰 수천 개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 박동 같았다. 민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된 원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덮었다. 사랑하는 백골부대 전우 여러분. 사단장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그리고 철원의 산하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장군이 병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건 창군 이래 보기 드문 일이었다. 여러분이 춥고 배고플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막아주지 못한 점.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군단장이 구속되고 수많은 간부가 옷을 벗었습니다. 누군가는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건강해졌고 더 투명해졌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가리켰다. 내 어깨에 달린 이 두 개의 별. 이것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비춰주고 여러분이 짊어진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고 국민이 달아준 것입니다. 나 민서연은 약속합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내가 이 부대에 있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배부르게 하고 잘 때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게 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철원의 하늘을 찢을 듯 터져나왔다. 그것은 시켜서 하는 의례적인 대답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의 외침이었다. 백골.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수천 개의 손이 절도 있게 올라갔다. 민서연도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행사가 끝나고 민서연은 병사식당으로 향했다.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에 제육볶음 그리고 신선한 쌈채소와 과일이었다. 식판에 담긴 밥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고기 반찬은 수북했다. 식당 안은 맛있는 냄새와 활기로 가득 찼다. 사단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병사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했다. 민서연은 김상병의 맞은편에 식판을 놓고 앉았다. 김상병은 밥을 한가득 퍼서 볼이 미어지라 먹고 있었다. 김상병, 밥맛이 어때? 아주 좋습니다. 살맛 납니다, 사단장님. 김상병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민서연은 김상병의 식판에 자신의 제육볶음을 덜어주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쉰내 나는 주먹밥 먹게 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밥만 먹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식당 안은 병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것이 진짜 군대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연은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인사비밀 공문이 놓여 있었다. 보직 제한육군본부 정책실장.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의 요직으로 승진 이동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중장, 대장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리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였다. 민서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공문 하단에 정갈한 글씨로 적었다. 본인은 야전 지휘관으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았음. 제안을 정중히 거절함. 그녀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이대로 회신해. 사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책실장 자리는 다시 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서울로 가시면 편하실 텐데. 나는 여기가 좋아. 흙먼지 날리고 겨울엔 춥지만 적어도 여기엔 내 전우들이 있잖아. 민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DMZ의 철책선이 보였고 그 너머로 북녘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리는 또다시 싹틀 것이고 권력은 또다시 부패하려 할 것이다. 누군가는 또 병사들의 밥그릇을 탐낼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한 적어도 내 부하들이 굶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민서연. 그녀는 화려한 서울의 네온사인 대신 차가운 철원을 지키는 별이 되기를 선택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녀의 어깨 위 두 개의 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야, 박하사,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아빠한테 이리던가. 대대장은 압수했던 그녀의 휴대폰을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방금 전 병사들의 가혹 행위가 담긴 유일한 증거 영상을 제 손으로 삭제한 직후였죠. 감히 대대장인 나한테 덤벼? 너 같은 하사, 나부랭이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썩 꺼져! 모멸감에 입술을 깨문 박소연 하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여군 하사의 아버지가 와봤자 뭘 어쩌겠냐는 듯이요. 하지만 그로부터 딱 30분 뒤 평화롭던 부대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위병소 차단기가 박살날 듯 열리며 검은 세단 행렬이 연병장으로 들이닥칩니다. 사색이 되어 뛰쳐나온 대대장 눈앞에 펄럭이는 깃발 하나. 그곳엔 선명한 별들이 박혀 있었는데요. 과연 대대장은 누구의 버튼을 누른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짜릿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제17경 비보병여단 위병소를 스산하게 훑고 지나갔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위병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들 앞으로 더블백을 맨 작은 체구의 여군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갓 임관한 박소연 하사였다. 충성. 용무 확인하겠습니다. 위병소 근무자가 건조하게 물었다. 소연은 바짝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충성, 금일부로 전입 온 하사 박소연입니다. 위병은 흘깃 소연을 쳐다보곤 무전기에 대고 무어라 중얼거렸다.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행정반은 본청 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짧게 답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잿빛 건물들이 그녀를 압도하듯 서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근무할 곳이었다.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기름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최형석 중령이 보였다. 소연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하사 박소연 금일부로 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최 중령은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군인을 보는 눈이라기보다 물건을 감정하는 눈에 가까웠다. 그래. 앉아. 최 중령이 턱으로 앞자리를 가리켰다. 소연은 각 잡힌 자세로 앉았다. 여군이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앳되네. 뭐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는 거 알지? 여긴 전방이나 다름없어. 사고 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 괜히 나댄다고 설치다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행정보급관한테 인계받고. 나가봐. 최 중령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소연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쫓겨나듯 대대장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김철수 상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사의 계급장이 닳고 달아번들거렸다. 박소연 하사?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여긴 군대지 시장 바닥 아니야. 따라와. 김 상사는 소연을 행정반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이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대충 짐 풀고 저기 쌓인 서류나 좀 분류해. 여군이랍시고 꿀 빨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꼴값 떠는 건 못 보니까. 알겠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노라고. 일주일이 지났다. 부대 생활은 숨막힐 듯 돌아갔다. 김철수 상사는 사사건건 소연을 트집 잡았고 최영석 중령은 커피 심부름 같은 잡일만 시켰다. 하지만 소연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부대 내에 흐르는 음습한 공기였다. 병사들은 간부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눅이 들어 있었고 특히 한정우 일병의 얼굴은 언제나 멍투성이었다. 소연이 말을 걸라치면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당직 근무를 서던 소연은 순찰을 돌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막사를 나섰다. 찬 바람이 매서웠다. 보급 창고 쪽을 지나는데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퍽, 퍽, 죄송합니다. 사람의 신음이었다. 소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다.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 소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창고 안에는 이민준 병장이 군홧발로 바닥에 쓰러진 한정우 일병의 복부를 짓밟고 있었다. 옆에는 다른 상병들이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야, 한정우. 아프냐? 아프냐고 새끼야. 이 병장이 한 일병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더니 뺨을 툭툭 쳤다. 표정 봐라. 아주 사리가 넘치네. 찔러보시지. 어차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일병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빌었다. 입가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뭐가 잘못했는데? 숨 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넌 존재 자체가 민폐야, 이 폐급 새끼야. 이 병장은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 명치를 맞은 한 일병이 컥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끔찍한 현장을 기록해야 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녹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누구야? 그때 망을 보던 상병 하나가 소연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 병장의 시선이 창고 문 쪽으로 꽂혔다. 어떤 새끼야? 잡아. 소연은 폰을 꽉 쥐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을 박차고 나온 병사들에게 가로막혔다. 이 병장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아, 신임 하사님이셨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밤중에 남자들이 고픈가 봐요. 말 조심해.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소연이 소리쳤지만 이 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가혹행위? 우린 교육 중이었습니다. 군기 교육. 하사님이 뭘 안다고 짓거립니까? 폰 내놔요. 못 줘. 이건 증거야. 너희들 다 영창 갈 준비해.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야, 뺏어. 병사들이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가 저항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 서너 명을 당해낼 순 없었다. 결국 폰을 빼앗겼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김철수 상사였다.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시끄럽게. 행보관님, 박 하사가 저희 교육하는 걸 몰래 찍고 있었습니다. 이 병장이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했다. 김 상사는 병사에게서 폰을 건네받았다. 영상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 하사, 이게 뭐하는 짓이지? 상사님, 보셨지 않습니까? 이건 폭행입니다. 당장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구한테? 대대장님한테? 김 상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영상 삭제 버튼을 눌렀다. 삭제. 되었습니다. 자, 이제 증거는 없네. 뭐 하시는 겁니까? 박 하사. 군대 짬밥 헛먹은 거 아니면 눈치 좀 챙겨. 애들 교육 좀 시키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다 걸리면 그땐 옷 벗을 각오해라. 김 상사는 폰을 소연의 가슴팍에 툭 던지고는 병사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한 일병만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대대장실로 향했다. 김 상사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다. 충성.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최영석 중령은 조간신문을 보고 있었다. 뭔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젯밤 보급 창고에서 발생한 구타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준 병장이 한정우 일병을 무차별 폭행했고 김철수 상사가 이를 묵인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최중령이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증거 있어? 김 상사가 제 폰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한정우 일병의 상해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야, 박소연. 최중령이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너 지금 내 부대가 개판이라고 광고하고 싶어서 안 달랐냐? 헌병대라도 부르시게. 그래서 내 진급길 막아보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대원 관리는 지휘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지랄하고 있네. 사내 새끼들이 굴러먹다 보면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범죄네 뭐네. 너 군인 맞냐? 어디서 사회 물 덜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최중령은 손가락으로 소연의 어깨를 쿡쿡 찔렀다. 경고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내 귀에 들리면 너부터 영창 보낼 줄 알아. 명령 불복종으로. 알았어? 대답 안 하지? 알겠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썩었다. 뿌리까지 썩어 있었다. 상사도 중령도 모두 한통속이었다. 이곳에서 정의는 휴지 조각보다 못했다. 대대장실을 나온 소연은 복도에서 이민준 병장과 마주쳤다. 그는 소연을 보고 씩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어이구 하사님. 꼰질러 보니까 좀 시원하십니까? 근데 어쩌죠? 대대장님도 제 편인데. 그는 소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밤길 조심하십시오.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소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가 아닌 분노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폰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진짜 군인의 힘이 무엇인지. 그녀는 인적 드문 곳으로 가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이니? 아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아니, 헌병 실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박태진 중장은 딸이 자신을 직함으로 부를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 말해라. 제17경 비보병여단 3대대.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범죄 소굴입니다. 소연은 어젯밤 있었던 일과 방금 대대장실에서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김 상사의 증거인멸, 최중령의 협박, 그리고 병사들의 조직적인 가혹 행위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박태진 중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증거는 인멸됐다고 했지? 네. 하지만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알았다. 지금 즉시 움직이지 마라. 섣불리 움직였다간 내가 다칠 수 있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 언제 오십니까? 지금 출발한다. 전화가 끊겼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박소연 하사가 전화를 끊고 행정반으로 복귀했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김철수 상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그녀를 곁눈질했다. 박 하사. 어디 갔다 와? 화장실 갔다가 변기라도 뚫고 왔나? 함흥차사네.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바람? 팔자 좋네. 누구는 대대장님한테 깨지고 와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야, 너 아까 대대장실 들어갔다 나왔지? 거기서 무슨 소리 했어? 앵무새처럼 또 꼰질렀냐? 김 상사가 쏘아붙였다.
소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 상사가 벌떡 일어나 소연의 책상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쾅! 모니터가 휘청거렸다. 어디 선임이 말하는데 귀를 닫아? 여기가 내 안방이야? 대대장님이 내 말 들어줄 것 같아? 꿈 깨라. 너 같은 쏘가리, 아니 하사 나부랭이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야. 군 생활 꼬이기 싫으면 납작 엎드려 있어. 김 상사는 침을 퇴뱉고는 행정반을 나갔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소연은 식당에 가지 않았다. 그때 복도 창너머로 연병장 구석의 흡연장이 보였다. 이민준 병장이 한정우 일병을 세워두고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한 일병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이 병장은 담배 연기를 한 일병의 얼굴에 뿜어대고 있었다. 소연은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을 타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정우야. 너 어제 박 하사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냐? 눈물 콧물 짜면서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박 하사가 너 때문에 나한테 지랄했잖아. 아, 진짜 쪽팔리게. 여군한테 훈계나 듣고. 내 가오가 뭐가 되냐? 이 병장이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튕겼다. 불똥이 한 일병의 전투복 깃으로 튀었다. 한 일병이 움찔했지만 피하지 못했다. 뜨겁냐? 참아. 내가 어제 싼 똥 치우는 거니까. 오늘 밤에 기대해라. 어제는 몸풀기였고 오늘은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분 느껴봤냐? 오늘 체험시켜줄게. 이 병장은 낄낄거리며 한 일병의 정강이를 툭툭 찼다. 한 일병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것은 체념을 넘어선 삶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소연은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기다려라. 오후 내내 시간은 거북이처럼 기어갔다. 최형석 중령은 수시로 행정반에 들러 소연에게 눈치를 줬다. 박하사 커피. 이번엔 믹스 말고 원두로 갈아와. 향이 안 좋으면 다시 해오라고 할 거야. 박하사 바닥에 먼지 보인다. 청소 상태가 왜 이래? 여자가 꼼꼼한 맛이 있어야지. 그들은 소연을 철저히 투명인간, 아니 하녀 취급을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소연의 침묵은 깊어졌다. 해질녘 부대의 묘한 정막이 감돌았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소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30분. 곧 일과가 끝난다. 그리고 밤이 오면 이민준 일당의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였다. 행정반에 있던 작전장교가 전화를 받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네. 헌병대요? 갑자기 무슨 위병소? 그게 무슨 소리야? 작전장교의 고함에 사무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야, 무슨 일이야? 김철수 상사가 물었다. 작전장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더듬거렸다. 위병소에 헌병대가 들이닥쳤답니다. 한두 대가 아니랍니다. 지금 본청으로 오고 있답니다. 뭐? 헌병대가 왜 와? 대대장님한테 보고됐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왔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구나. 시간을 10분 전으로 되돌려 제17경 비보병여단 위병소. 나른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던 위병 조장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과 승합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차량 행렬이 아니었다.
전조등을 켠 채 무섭게 돌진해오는 기세였다. 야, 차 온다. 차단기 내려. 용무 확인해. 위병들이 허둥지둥 정문 앞을 막아섰다.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이 위병소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뒤이어 헌병 마크가 선명한 승합차 3대가 잇따라 멈춰섰다. 위병 조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세단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충성. 용무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선글라스를 낀 운전병이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말했다. 육군본부 헌병실. 예. 6번이요? 위병 조장이 되물으려는 찰나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군화 한 켤레가 아스팔트 바닥을 지시기듯 내려섰다. 광이 번쩍이는 군화 위로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 바지,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중장이었다. 그것도 육군의 모든 규율을 관장하는 헌병실장 박태진 중장이었다. 위병 조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충성. 비명에 가까운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다. 위병소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다. 박 중장은 위병 조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단기를 가리켰다. 열어. 나지막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였다.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상급 부대의 확인을.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닌데 내 앞길을 막겠다는 건가? 내가 직접 열까? 박 중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눈빛에 압도된 위병 조장은 급히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다. 개방. 정문 개방. 빨리 열어.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승합차 문들이 열리며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은색 헬멧에 헌병 완장을 찬 그들은 순식간에 위병소를 장악했다. 위병소 근무자 전원 현 위치 대기. 외부와의 통신 차단한다. 전화기 내려놔. 헌병 대위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상황판을 장악했다. 박 중장은 다시 차에 타지 않고 그대로 본청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 10수명의 헌병들이 대형을 갖춰 따랐다. 부대 연병장에서 체력 단련을 하던 병사들이 그 기이한 행렬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누구도 입을 번긋하지 못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위압감.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차이가 아니었다. 분노한 아비이자 정의를 집행하러 온 심판관의 기세였다. 본청 현관 앞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당직 사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충성. 당직 사령 대위 김. 박 중장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대장실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대대장실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날 듯 열렸다. 누구야? 노크도 없. 소파에 누워 골프 채널을 보고 있던 최영석 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중령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달려 나와 경례를 했다. 충성. 육군본부 헌병실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박태진 중장은 천천히 대대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최중령의 책상을 쓱 훑었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책상. 하지만 그 위엔 결제 서류 대신 골프 잡지와 담배 한 갑이 놓여 있었다. 부대 잘 돌아가는군. 대대장이 일과 시간에 골프 잡지나 보고 있고. 아닙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휴식? 내 딸이, 아니 내 부하가 이곳이 지옥 같다고 보고했을 때도 자네는 휴식 중이었나? 최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꽂혔다. 딸이라니요? 그게 무슨? 박소연 하사. 내 딸이다.
최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박하사가 그 꼬맹이 여군이 쓰리스타의 딸.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하사가 적응을 잘 못해서 제가 훈육 차원에서. 입 닥쳐. 박 중장의 호통에 유리창이 떨렸다. 훈육?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신고한 부하를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게 자네 부대의 훈육인가?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깡패 두목만도 못한 놈. 박 중장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헌병들이 최중령에게 다가갔다. 최형석 중령. 직무유기, 직권 남용, 특수 협박 및 가혹 행위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헌병대. 이거 나 대대장이야. 최중령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양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다. 그 시각 행정반. 김철수 상사는 창문 밖으로 헌병들이 깔린 것을 보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헌병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김철수 상사입니까? 아닌데. 나 아니야. 나 옆 중대 행보관이야. 신원 확인했습니다. 연행해.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20년 복무했어. 영장 가져와. 김 상사가 악을 썼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바닥에 내리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행정반에 있던 다른 간부들은 구석에 몰려 벌벌 떨고 있었다. 소연은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김 상사가 끌려나가며 소연을 노려보았다. 너, 내가 다 꾸민 짓이지? 이 독사 같은 년. 소연은 김 상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독사는 제가 아니라 상사님입니다. 부하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독사. 이제 그 이빨 다 뽑힐 겁니다. 에이. 김 상사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한편 생활관. 이민준 병장은 침상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을 보고 기겁을 했다. 제1생활관 이민준 병장. 기상. 뭐야? 왜 이래? 특수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박하사 폰에 있는 거 다 지웠어. 니들이 뭔데 날 잡아가. 이 병장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려 하자 헌병이 곤봉으로 그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이 병장이 꼬꾸라졌다. 증거. 피해자 진술과 내 공범들의 자백이면 충분해.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멍청한 놈. 헌병은 이민준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생활관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한정우 일병이 그 모습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로 끌려나온 이민준, 김철수, 최형석.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박태진 중장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박소연 하사가 섰다. 소연아. 예, 헌병실장님. 내가 지키려던 군인의 명예, 이제야 바로 서는 것 같구나. 박 중장의 눈가가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다. 소연은 눈물을 꾹 참으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남아 있었다. 박 중장은 싸늘한 눈으로 남은 간부들을 훑어보았다. 이 부대 오늘부로 작전 활동 중지다. 전 부대원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한다.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털어. 제17경 비보병 여단 3대대의 몰락, 아니 정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조사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공기조차 무거웠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CCTV가 전부였다. 조사실 1번 방. 최영석 중령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 2개는 떼어지고 없었다.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다. 물 좀 줘. 최 전 중령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맞은편에 앉은 군 수사관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길 뿐이었다. 최영석 씨, 당신은 이제 지휘관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십시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육사 선배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수사관이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소연 하사의 폰에서 삭제되었던 그 영상이었다. 이민준 병장이 한정우 일병을 구타하는 장면, 그리고 김철수 상사가 나타나 영상을 지우며 협박하는 장면까지 고화질로 복원되어 있었다. 이 영상, 당신이 김철수 상사에게 보고받고도 덮으라고 지시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김철수 상사가 살기 위해 휴대폰 통화 자동 녹음 파일을 제출했거든요. 뭐? 그 배신자 새끼가. 최 전 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회식비 명목으로 부사관들에게 상납받은 돈, 그리고 부식비 횡령한 내역까지. 통장 내역 다 털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조사실 2번 방. 김철수 상사는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수사관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이 덮으라고 해서. 저는 가장입니다. 애가 2이에요.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한정우 일병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입니다. 당신이 덮어버린 그 폭력 때문에 한 일병은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 자식이 똑같이 당했어도 시키는 대로 했다는 핑계를 댈 겁니까? 수사관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민준 병장이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사고만 안 나게 적당히 패라고 종용했다고. 가혹행위 교사 혐의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정 안 하면 가중 처벌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사실 3번 방. 이민준 병장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장난이었습니다. 그냥 군기 좀 잡으려고. 장난? 갈비뼈에 금이 가고 고막이 파열됐는데 장난? 너는 군 교도소 가서도 그 소리가 나오나 보자. 3명의 악인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제17경 비보병여단 3대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박소연 하사의 내부 고발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헌병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침묵하던 병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익명 설문지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고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철수 상사가 휴가증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민준 병장이 후임들 관물대를 뒤져 월급 카드를 가져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썼습니다. 점호 시간에 속옷만 입혀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며 춤을 추게 했습니다.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다. 갈취, 성추행, 인격 모독.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수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박소연 하사는 한정우 일병의 병실을 찾았다. 한 일병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정우 일병. 소연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한 일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멍 자국은 많이 옅어졌지만 눈동자의 초점은 여전히 흐렸다. 박 하사님. 한 일병이 침대에서 내려와 경례하려 했다. 소연은 급히 다가가 그를 만류했다. 아니야, 앉아있어.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다 하사님 덕분입니다. 한 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소연은 한 일병의 앙상한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해. 더 빨리 구해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아닙니다. 하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일병이 소리 없이 오열했다. 소연도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다. 약속할게. 그 사람들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다시는 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게. 푹 쉬고 건강해져서 보자. 병실을 나온 소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아버지 박태진 중장의 말이 떠올랐다. 군복의 무게를 견뎌라. 그 무게는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찼다. 엄숙한 공기 속에 재판장이 입장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형석, 김철수, 이민준 외 가담 병사 5명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기고만장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 검찰관이 기소 요지를 낭독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피고인 최영석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심지어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들을 착취하고 검찰관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한정우 일병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변호인 측은 관행이었다. 부대 단합을 위한 것이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냉담했다. 박소연 하사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또렷한 눈빛으로 피고인들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증언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장을 단 깡패들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훈육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 여기서 그들을 용서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의 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소연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형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김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오랜 심리 끝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주문. 피고인 최영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하여 파면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피고인 김철수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파면한다. 피고인 이민준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법봉 소리가 3번 울렸다. 땅, 땅, 땅. 최영석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재판장님, 너무합니다. 제가 군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연금은, 내 연금은. 헌병들이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다.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다. 김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고 이민주는 부모님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소연은 법정을 나서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미세한 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4월. 제17경 비보병여단 3대대. 연병장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녹슨 컨테이너 박스 같던 흡연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병사들을 위한 휴게 쉼터가 생겼다.
행정반 창가 박소연 하사는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구석 자리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충성. 행정보급관님, 금일 보급품 수령 완료했습니다. 그래 박하사. 수고했어. 커피 한잔 할까? 새로 부임한 행정보급관은 인자한 얼굴의 상사였다. 그는 소연을 동료로서 존중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미소 지으며 일어서는데 행정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 씩씩한 목소리. 한정우 상병이었다. 충성.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한 상병. 무슨 일이야? 신병들 면담 일지 제출하러 왔습니다. 한정우는 이제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소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박 하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분대장 얼굴 좋네. 요즘 애들 안 괴롭히지? 에이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겪은 지옥을 후임들한테 물려줄 순 없지 않습니까? 저희 분대는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 그래야지. 한정우의 밝은 모습에서 지난날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김영수 대령이 나왔다. 사건 이후 부대 개혁을 위해 특임된 엘리트 지휘관이었다. 박 하사 잠깐 나 좀 보지. 예, 알겠습니다. 소연이 대대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김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건넸다. 다음 주에 신임 여군 하사가 우리 대대로 온다. 최지은 하사라고. 아, 그렇습니까? 자네가 멘토를 맡아줬으면 해. 자네만큼 강단 있고 올바른 군인이 지도해준다면 그 친구도 좋은 간부가 될 수 있을 거야. 소연은 서류 속 앳된 얼굴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6개월 전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위병소를 통과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자신 있나? 김 대령이 물었다. 소연은 가슴을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제 후임은 제가 겪었던 외로움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아, 믿음직스럽군, 나가봐. 충성. 대대장실을 나온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생기 넘치게 울려 퍼졌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배경 화면에는 아버지 박태진 중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빠, 저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위병소 쪽에서 더블백을 맨 신임 하사가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소연은 모자를 고쳐 쓰고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